1992년 여름 충남 보령 대천해 수욕장에서 평범한 세 식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먹다 남은 김밥 한 줄과 파라솔, 그리고 돗자리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지만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나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단 한 가지의 결정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익사 추정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아 세월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 대천항 인근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트럭 한 대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미스터리 진실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6월 21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성호 씨 52세 중견 무역회사에서 20년째 성실히 근무하는 부장이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은희야, 수영복 챙겼지? 아내 윤미정 씨는 49세 전업주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딸 박은희를 키우며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여인이었죠. 그날 아침 그녀는 유난히 꼼꼼하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3줄, 계란말이, 단무지. 가족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엄마, 바닷가에서 사진 많이 찍을 거죠? 은희는 16살 소녀답게 바다를 배경으로 한 추억 사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휴가.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은색 현대 엑셀이 대천해 수욕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6월의 바다는 아직 차갑고 한적했습니다. 성수기 전이라 주차장엔 차가 드문드문했죠. 우와, 바다다. 은희의 밝은 목소리가 해안을 가로질러 퍼졌습니다. 성호는 트럭에서 돗자리와 아이스박스를 꺼냈고 미정은 16살 딸과 함께 모래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사진 한 장을 찍는 그들의 표정엔 여유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오 무렵 해변가 분식집 주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 분이 모래 위에 돗자리 깔고 김밥 드시더라고요. 키 큰 여학생이 부모님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미정의 머리카락, 파도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은희,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성호. 완벽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를 넘어서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성호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슬슬 정리할까? 그러나 오후 3시 이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돗자리 위엔 먹다 남은 김밥 한 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처럼 허무하게. 저녁 7시 15분. 펜션 주인 김모 씨가 객실에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엔 여전히 은색 엑셀이 서 있었고 차 안엔 은희의 가방과 성호의 선글라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 8시 30분. 김 씨는 결국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손님들이 오후부터 안 보이는데 차는 그대로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모래사장을 훑었지만 발견된 건 흩어진 김밥과 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실종사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찾기까지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도. 하지만 그날 밤 11시 한 어부가 목격한 기괴한 장면은 이 사건의 진짜 성격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닌 훨씬 더 어두운 진실 말입니다. 밤 10시 17분. 보령경찰서에서 급히 파견된 수사팀이 대천해 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모래사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흔적이 여기까지만 있네요. 현장을 조사하던 김정수 형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3명의 발자국이 바닷가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돗자리 위엔 먹다 남은 김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먹다 만 김밥,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물통, 그리고 은희가 가져온 카메라. 모든 것이 급작스러운 상황을 암시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1차 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사건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아침 뉴스가 첫 보도를 시작으로 모든 방송사가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대천해 수욕장에서 서울에서 온 가족 3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익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익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발도 옷도 바닷가에 남아있지 않았고 물에 들어간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후 1시, 해양경찰청 구조대가 본격적인 해상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구조 헬기 2대와 경비정 5척이 동원됐습니다. 잠수사들이 연안 20m 구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박성호 직장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호 부장이 금요일에 주말에 가족들이랑 바다 구경 간다고 했는데 무역회사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는 회사에서도 모범적인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20년 근속, 무결점 인사기록.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의 친정어머니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은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고3 입시 준비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호소와 달리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계속됐습니다. 일부 매체는 가정불화설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사건 3일째, 수색 범위가 인근 산림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의용 소방대 50여 명이 투입돼 대천해 수욕장 일대 산을 뒤졌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지역 상인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21일 오후 2시쯤 검은 봉고차가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번호판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남자 목소리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증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마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시들해갔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박성호 가족의 실종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정확히 7일 후인 6월 28일 밤, 한 어부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최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21일 밤 11시쯤이었어요. 대천항 끝쪽에서 작은 화물선 한 척을 봤습니다. 사람 둘이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걸 배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곤 급히 사라졌습니다. 최영수 씨의 증언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천항 일대를 수색했지만 이미 현장은 말끔히 정리된 뒤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항구에서 벌어진 일이 12년 후 대천해 수욕장 인근 폐창고에서 끔찍한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어부 최영수 씨의 충격적인 증언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1992년 6월 29일 오전 6시, 보령경찰서는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강력계, 수사계, 그리고 해경까지 총 5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습니다. 수사본부장 이철호 경감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닌 납치,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 대천항 일대가 수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습니다.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항구의 모든 선박이 검문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엔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 게 그 배인지 모르겠네요. 60대 어부 박모 씨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놓친 채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오전 11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실종 사건, 강력 범죄 가능성 급부상. 그동안 익사설을 주장했던 언론들이 앞다퉈 새로운 추측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조직범죄, 납치 살해 같은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보령시청 앞엔 철저한 수사 촉구 현수막이 걸렸고 시민들이 항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무능한 경찰 때문에 범인들이 도망갔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족의 실종을 넘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정오 무렵 박성호 가족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CCTV가 많지 않던 시절 수사관들은 발로 뛰며 목격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오후 1시쯤 펜션 앞에서 키 큰 여학생을 봤어요.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더라고요. 근처 상점 주인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수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500m 떨어진 숲속에서 발자국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장의 말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땅이 파인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의 회사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30여 명의 직장인들이 손전등을 들고 대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김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더욱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충격에 빠진 친구들과 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희는 성격이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가족과도 매우 화목했죠. 담임 선생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성호 가족에게는 이런 비극을 당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월 1일. 사건 발생 10일째가 되자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채 단서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경감은 장기 수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12년이라는 긴 시간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될 결정적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증거는 대천항에서 불과 3km 떨어진 한 폐창고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진실을 기다리며 1992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붐볐던 대천해수욕장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고 박성호 가족의 실종은 점차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가을이 되자 새로운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중순 한 트럭 운전사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6월 20일 저녁에 대천항 근처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50대 중반의 정모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짐을 싣고 가다가 봤는데 항구 쪽 창고에서 남자 둘이 뭔가를 묻고 있더라고요. 손전등 불빛만 보였는데 행동이 수상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도 정확한 위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천항 일대에는 수십 개의 창고가 있었고 이미 석 달이 지난 상황에서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대천해수욕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수사팀은 인근 창고들을 하나씩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3년이 되자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시들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언론의 시선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철호 경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대천 지역을 찾아 새로운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1995년. 사건 발생 3년 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천항에서 조개잡이 배를 운영하는 한 어부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최영달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최영달. 50살 무렵의 이 남자는 대천항 끝자락에 낡은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찾아보니 이미 2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였습니다. 창고는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그리고 잡초로 뒤덮인 마당.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지만 특별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998년, 2000년, 2002년. 수사팀은 바뀌었지만 사건 파일은 여전히 미해결함에 있었습니다. 박성호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4월 어느 봄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천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창고들을 철거하고 현대식 시설을 짓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최영달의 폐창고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 오전 9시, 굴삭기가 창고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작업자의 외침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서 부식된 철제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슬고 부식됐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시계 1개, 여성용 반지, 그리고 가죽 표지가 찢어진 수첩. 수첩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은희 1-3. 16살 소녀가 고등학교 입학 후 새로 산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업 시간표와 친구들 전화번호, 그리고 짧은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와 바다에 간다. 너무 기대된다. 실종 당일인 6월 21일자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글귀를 본 수사관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시계의 뒷면 각인, 반지의 이니셜, 그리고 수첩의 필체 모두 박성호 가족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자와 함께 발견된 또 다른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창고 바닥 깊숙한 곳에서 의류 조각들과 함께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그것은 강산성 물질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수사본부장의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원래 주인 최영달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 새로운 수사의 열쇠가 됐습니다. 진실은 12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수첩이 발견된 순간 잠들어 있던 수사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2004년 4월 16일 보령경찰서에는 특별수사팀이 재구성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강민수 경감이 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최영달을 찾아라. 그가 이 사건의 열쇠다. 하지만 최영달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창고를 떠난 그는 마치 공기 중에 사라진 듯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전국 단위 수배를 내렸습니다. 최영달, 1944년생, 키 170cm, 마른 체형. 오른쪽 팔에 문신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특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사팀은 최영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을 찾아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난폭했어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1990년경부터 이상한 사업을 한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전처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2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면서 좋은 옷을 사입고 다녔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도 사업이 잘 됐다고만 하더라고요. 1992년 여름, 바로 박성호 가족이 실종된 시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녁 6시. 수사팀은 대천항 일대 어업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2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몇몇 중요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최영달은 원래 어업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갑자기 배를 사고 창고도 임대하고 60대 어부 박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혼자 배를 타고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고기잡이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최영달은 어업이 아닌 다른 일에 창고와 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수사팀은 1992년 당시 대천항 출입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의 외침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1992년 6월 21일 밤 11시 30분 최영달 소유의 어선이 항구로 들어온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박성호 가족이 실종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지인들을 찾아가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2002년쯤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도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동네 술집 주인의 기억이었습니다. 자기가 큰일을 저질렀다면서 언젠가 잡힐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술김에 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범위를 좁혀가던 수사팀은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전남 여수의 한쪽 방촌에서 최영달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후 3시 체포영장을 들고 출동한 수사팀 앞에 나타난 최영달은 1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술에 찌든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영달 씨, 1992년 6월 21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수사관의 질문에 최영달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끝났구나. 그의 눈에는 12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조사실에서의 첫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최영달이 털어놓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박성호 가족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고백.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그리고 공범의 존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영달은 술과 죄책감으로 인해 기억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보령으로 이송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 12일 오전 9시 보령경찰서 조사실에서 최영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경감이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최영달은 여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충혈된 눈. 12년간의 죄책감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1992년 6월 21일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최영달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해수욕장에 갔어요. 처음엔 정말 돈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최영달은 박성호가 무역회사 부장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족을 알게 됐나요? 제 조카가 그 회사에 다녔어요. 박 부장이 돈을 많이 번다고 가족들과 자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최영달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호라는 사람과 함께 했어요. 제 동네 후배였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정호. 이 이름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정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달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쯤 박 부장 가족이 해변에서 쉬고 있을 때 접근했어요. 이정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길을 물어본다면서. 그때까지는 단순한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우리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정호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다고 최영달은 주장했습니다. 박성호를 제압한 뒤 가족들을 협박해 조용히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처음에는 제 창고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돈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성호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16살 딸 은희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오후 4시. 조사실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최영달의 다음 진술이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가 갑자기 성격이 변했어요. 박 부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경 창고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금품 갈취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번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정말 돈만 받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최영달은 계속해서 이정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공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 11시쯤 이정호 말대로 배를 이용해서 증거를 없앴습니다. 최영달의 어선이 그날 밤 항구에 들어온 기록과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종일 이어진 조사에서 대략적인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범 이정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정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965년생, 키 175cm, 건장한 체격, 최영달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정호는 이미 3년 전인 2001년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것입니다. 폭력 사건으로 복역 중입니다. 2007년에 출소 예정이고요. 교도소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최영달처럼 도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수사팀은 대전교도소로 향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마주한 이정호는 최영달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건장한 체격, 차가운 눈빛,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냉혹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정호는 처음에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최영달의 상세한 진술과 물적 증거들이 제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정호의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세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범인 모두 검거된 지금 남은 것은 정확한 진실 규명과 법적 처벌뿐이었습니다. 2004년 6월 21일 박성호 가족이 실종된 지 정확히 1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최영달과 이정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두 남자의 모습은 1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최영달은 여전히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정호는 끝까지 냉혹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정호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무고한 가족 3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12년 동안 진실을 은폐하여 피해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정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영달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최영달은 비록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12년 동안 진실을 숨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성호의 형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성호와 미정이, 은희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12년 만에 내려진 정의였지만 이미 사라진 생명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강민수 경감은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력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92년 당시 경찰이 단순 실종으로만 보고 중요한 단서들을 놓쳤던 점이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검은 봉고차 목격담, 어부의 증언, 항구에서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녁 6시. KBS 9시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12년 전 대천해 수욕장에서 실종된 박성호 씨 가족 3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의 진범이 최종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의 중요성과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언론도 반성했습니다. 사건 초기 충분한 근거 없이 익사추정이라고 성급하게 보도했던 점, 추측성 기사로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점들이 비판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대천해 수욕장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1992.6 20일 박성호 윤미 정박은희 가족을 추모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소박한 비석이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파도소리, 시원한 바닷바람. 12년 전 그날과 똑같은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매년 6월 21일마다 꽃다발이 놓입니다. 박성호의 회사 동료들, 은희의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조용히 묵념을 드립니다. 은희야,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은희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김모 씨가 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6살 소녀가 꿈꾸던 미래는 영원히 그날 여름에 멈춰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종사건 초동수사 매뉴얼이 개선됐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교훈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날 대천해 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모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이곳은 단순히 즐거운 여름 휴가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진 범죄라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고. 미스터리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해결 사건들의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